안녕하세요. 저는 공원생활 PD 박이나입니다. 2022년 정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새해를 맞아서 공원생활 구독자분들께서 퇴근길이나 자기 전에 편안히 들으실 수 있는 오디오북 컨텐츠로 좋은 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책은 신작 에세이집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입니다. 저자는 누적 조회수 800만을 기록한 팟캐스트 비혼세의 진행자이자 방송작가인 광민지 작가님인데요. 팟캐스트 이름에서 짐작하셨겠지만 이분은 비혼주의자예요. 물론 비혼만이 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비혼이든 결혼이든 모두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로 많은 분들의 공감을 받아왔습니다. 이 책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결혼을 하라고 해요?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성별로 결혼을 가로막아요?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몸에 대한 지적을 하나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다고 해요. 작가님이 비혼을 다짐하게 된 배경과 주위의 편견에 맞서서 자신을 아끼고 소중한 사람들과 연대하며 뚜벅뚜벅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 맥주 1리터를 원샷하는 근력장 할머니를 꿈꾸며 꾸려가는 유쾌한 일상과 직업, 가족, 친구, 덕질, 운동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제가 특히 좋았던 부분을 낭독해 드리려고 해요. 작가님의 특별한 사랑관을 담은 두 번째 챕터 어떻게 결혼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바로 읽어 드릴게요. 어떻게 결혼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내 지난 애인들은 내 기준에선 외모가 훌륭하고 내 기준에선 성격도 좋았다. 내 기준이었다고 명시하는 것은 절대로 비꼬는 게 아니고 그게 이 이야기의 주제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내 기준이겠지. 내가 고른 사람들인데. 물론 그도 나를 골랐으니 연애가 성립했으리라. 참 각자의 방식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는 그만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 주었고 나도 나의 방식으로 그를 사랑해 주었다. 살면서 악에 바칠 정도의 이별 경험이 없었다는 건 참 감사할 일이다. 물론 이별 직후에는 너무 따끔거려 온 동네에 독을 품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싶은 기분이었지만 지나고 나니 희대의 개쌍놈은 만나지 않았으며 언제나 최악의 인간들은 산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들에게 내가 어떤 식으로든 일시적으로 개쌍놈이었겠고 영속적인 개쌍놈은 아니길 어렴풋이 바랄 뿐이다. 애인 B를 만난 건 대학생 때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 애인을 부모님께 잘 보여줬다기보다는 비싼 소고기를 애인 핑계로 얻어먹고 싶은 욕망에 속없이 참 많이도 자리를 만들었다. 부모님은 딸의 성정으로 미루어 볼 때 딸의 픽을 함부로 평가했다간 불을 뿜을 것을 눈치챘는지 대부분의 경우 다 좋아해 주었다. B도 그런 사람이었다. 떠올리면 그 당시 나의 이상형을 시뮬레이션 게임 심즈로 빚어놓은 것 같은 사람이었다. 나는 그가 참 좋았다. 물론 헤어진 마당에 그의 단점을 말하려면 5만 개쯤 말할 수 있겠지만 나는 대부분의 이전 연인에 대해 그렇듯 그와 함께할 때 내가 얼마나 충만했으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무엇보다 내가 그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의 요소들에 과하게 몰입하던 순간들을 잊지 못한다. 횡단보도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어깨에 고개를 묻으면 나던 냄새, 팔을 꽉 안으면 느껴지던 감촉, 그를 당황시키면 올라가던 미간 같은 것을 특별히 귀여워했다. 아, 나 너 너무 좋아해 라고 말할 때의 수줍은 표정, 그리고 그 말을 애써 꺼내느라 어딘가 어색했던 억양 같은 것들이 기억난다. 그러던 내 사랑 B가 내 부모님과 여행을 할 일이 있었다. 국내로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던 우리 가족은 자주 어딜 돌아다녔는데 부모님이 농담하듯 B도 오라고 그래 만난 거 많이 먹을 텐데 했고 솔깃해진 내가 그에게 지나가듯 그 말을 건넨 게 발단이었다. B는 내가 부모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한 듯 보였고 내가 귀여워하던 방식으로 미간을 올리며 그래? 나 무조건 갈래!를 외쳤다. B는 여행 내내 나를 놀라게 했다. 그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지옥의 말발로 사로잡았고 그 어느 때보다 엉덩이가 가벼워져서는 안 해도 될 심부름까지 바지런히 일어나서 했다. 말투도 어딘가 달랐고 웃음도 어찌나 예쁘던지 술도 아주 넙죽넙죽 잘 받아먹고 안 하던 원샷을 시킨 사람도 없는데 하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그가 먹어대는 식사량이었다. 얘가 먹는 걸 좋아했던 건 알았지만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정도로 먹었던가?
옆에서 배부르면 그만 먹으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왜 그래? 너무 맛있어서 그러는데 해가면서 열심히 밥을 먹었다. 딸만 둘을 키운 엄마는 남자애들은 정말 많이 먹는구나 하며 계속해서 먹을 것을 제공했다. 그러던 그가 취기가 올라왔는지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가자고 해서 함께 나왔다. 배불러 미칠 것 같다는 그에게 당연히 그럴만하다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미련하게 먹었느냐고 묻자 그는 우리 부모님을 실망시키기가 싫었다고 했다. 실망조는 이미 10배쯤 넘긴 식사량이었는데 그에게는 오늘이 일생일대의 면접이었고 그는 살면서 주어들은 매뉴얼대로 싹싹하고 주는 밥 잘 먹고 술 빼지 않고 함께 있으면 즐겁고 부지런한 딸 남자친구를 연기하느라 진을 다 뺀 거였다. 그리고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와 그 긴장 모드를 해제하자마자 그는 바닥에 먹은 것을 토했다. 목구멍까지 술과 밥이 찰랑찰랑 찬 상태라 긴장이 풀리자 손가락 하나 넣지 않고도 시원하게 구토를 했다. 나는 놀란 눈이 돼서 그의 등을 두드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속상했다. 내가 옆에서 얘 왜 이러지? 하면서도 신나게 웃는 동안 그는 그가 아닌 사람을 연기하느라 진을 뺐다고 생각하니 그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도, 그래서 혹시 내 부모님이 그를 미워했더라도 나는 그런 내 부모님을 미워했을 텐데. 아빠가 사귈 거 아닌데 왜 그러느냐고, 엄만 내 애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 않느냐고 그랬을 텐데.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 그를 면접장에 내몬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의 전문 직무도 아니고 면접관에 대한 정보도 없고 스터디도 안 된 상태인 그런 직군에. 나의 기준으로 그는 100점이었다. 그가 나에게 사랑을 전할 때 어떤 눈을 하는지, 잘 때 의식이 없는데도 내가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는 게 얼마나 귀여운지, 운전하다가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내가 놀랄까봐 미리 내 팔을 잡는 버릇, 내가 화가 나서 돌아버릴 때 그 화를 더 돋우지 않으면서 나를 가라앉히는 스킬 같은 건 내 부모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그의 모습에 부모님이 야박한 평가를 하더라도 이미 그에게는 내 마음을 붙잡을 힘이 충분히 있었지만 그의 입장에선 나처럼 태평할 수는 없었으리라. 부모님의 평가로 내게서 딴 후한 점수가 깎일 정도로 그들이 내게 중요한 존재면 어쩌나 마음도 졸였을 것이고, 그 불안이 그가 살면서 겪은 어르신들의 평가 기준을 복귀시키며 불편하고 무리한 행동을 감내하게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 그 다음 애인도 부모님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나는 그 자리의 모든 게 불편해졌다. 무엇보다 내 애인이 내 부모님에게 잘 보이려고 쩔쩔매는 모습이 속상했다. 내가 아는 자신감 넘치고 자연스러운 그의 매력이 지워지는 순간들이 싫었다. 그건 내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부모님이 평소와 달리 더 신경을 쓰고 말투를 바꾸고 젓가락 놓는 모션까지 조금씩 새로워지는 게 싫었다. 내가 양쪽 모두를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 같았다. 내가 내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유와 내가 내 애인을 사랑하는 이유를 그들에게 각각 알려줄 방법이 없는데 잘 보이는 것에 성공하는 게 본전인 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집합시키는 게 내 이기심 같았다. 그 후로 나는 내 애인과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 서로의 사진을 보거나 정보는 알게 되겠지만 대면할 자리를 만들지는 않았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흘러서 나는 사회가 말하는 결혼 정년기에 진입했다. 그때 나는 또 다른 애인 K와 연애를 하고 있었다. K는 내가 비혼주의자라는 사실을 연애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가 그 생각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는 점이 연애를 시작할 때 주요했다.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대화를 몇 번이고 나누었다. 당시 나는 화장품 샘플을 많이 받는 일을 하고 있던 터라 받은 샘플 중 쓰지 않을 것들을 애인에게 건넸다. 그즈음 애인은 함께 일하는 후배와의 어색한 관계를 걱정하고 있었다. 후배가 화장을 즐겨 한다길래 샘플을 K에게 건넸다. 이거라도 주면서 내 애인이 일 때문에 받았다고 해서 내가 좀 달라고 했어 하면서 말이나 붙여보라고. 그러고 한참을 잊고 지냈는데 어느 날 K가 나에게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나 그 화장품 우리 엄마 줬다. 엄마한테는 너가 주는 선물이라고 했어. 나 잘했지? 아니, 너무 못했는데.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게 왜 잘한 것이냐고 물었고 그는 우리 엄마가 널 좋아하면 좋잖아 하고 대답했다. 왜 좋은데?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좋은 거냐고. 나중에 만날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 아니, 그런 건 아니지. 근데 왜 주지도 않을 선물을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내가 줬다고 말한 거야? 엄마가 널 좋아하면 좋잖아. 그건 너가 거짓말을 해서잖아. 내가 지금 뭘 잘못한 거야? 거짓말을 했잖아. 그런 거짓말 좀 하면 어떤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나는 마음이 무너졌다. 첫 번째 이유는 서운해서. 그는 내가 비혼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을 누구보다 존중해왔고, 우리는 그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밤을 새서 와인도 먹고 치즈도 먹고 키스도 했는데, 그 마음 한구석에선 저러다가 할 수도 있겠지 생각했다니. 두 번째 이유는 안타까워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왜 숨겼을까? 그동안 그런 얘기를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나와 사귀는 동안 혹시나 결혼을 못할까봐 불안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너 결혼하고 싶어? 나랑? 왜, 안 돼? 남자는 원래 사랑하면 결혼하고 싶어 해. 그 대답 때문에 세 번째 이유일 뻔했던 미안함이 사라졌다. 사랑과 결혼이 등치되는 개념이 아니란 것을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열변을 토하며 대화했던가. 그 수많은 날 동안 나에게 보여준 진심은 대체 뭐였던가. 나는 그가 사랑의 결실을 결혼으로 생각하는 타입인데 나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까봐 연애 시작 전부터 그와 충분히 대화하는 일에 마음을 쏟았는데 그는 그런 나의 진심을 들으면서 저러다가 타이밍 잘 봐서 하자고 하면 되겠지. 지가 별 수 있겠어? 생각했을까? 나는 너로 충분한데. 나는 너만 보고 있어도 시간이 아깝고 안타까운데. 우리가 너무 사랑해서 서로에게 가끔 하는 실수와 어설픈 행동으로 서로를 상처 주고 그걸 회복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도 때로는 참 아까워서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걸 상상조차 하고 싶지가 않은데. 나는 내 부모님이 널 평가하는 게 싫고 너의 부모님 앞에서 내가 며느리로 충분치 않으면 어쩌나 쩔쩔매고 싶지 않은데. 나는 너를 면접장에 보내기 싫고 너도 나를 면접장에 보내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넌 지금 대리 면접을 보고 와서 내게 그걸 칭찬해 달라고 하는 꼴이잖아. 결혼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걸 감수하고 뭐든 함께 뚫고 나가자고 하는 게 다른 형태의 사랑이라는 것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전후에도 나름대로 가치롭다는 이야기도 나눴다. 더불어 그걸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의 크기가 작은 건 아니라고도 우리는 충분히 대화했었다. 그가 전 애인과 눈, 코, 입이 다르게 생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듯이 우리에겐 우리가 가진 사랑의 모양이 있는 거라고. 나는 그걸 공감하는 그와 우리 나름의 전우애를 가지고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특별했고 나는 K를 사랑하기도 했지만 나와 K가 만든 사랑을 사랑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게 나 혼자만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생각하니 나는 마음이 무너졌다. 물론 K와의 일이 있었던 덕에 나는 다음 애인에게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다. 이전 연인과의 일을 다음 애인에게 개입시키는 건 좋지 않지만 나는 그 정도의 파워 비혼이니 같은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면 소중한 너의 시간을 아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걸 절절하게 어필하는 데 아주 좋았다. 그걸 알아준 사람들과 견고한 관계를 맺었으니 그런 의미에서 내 여정의 일부였던 그에게 고마운 마음도 가지고 있다. 그는 결혼했을까? 그가 원하는 사랑의 완성으로서 결혼이 잘 작동하고 있다면 좋겠다. 진심으로. 나는 차마 결혼에게 쪼개주기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까워서 함께 해주진 못했지만 그와 비슷한 방식의 사랑을 하는 사람을 만나 정말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진 않았지만 서로 다른 사랑을 사랑했으므로 그 후 자연스럽게 헤어졌다. 지금도 어렴풋이 마음이 쓰이는 것은 사랑의 정점을 결혼으로 이해하는 그가 나와 결혼하지 못한 것이 충분히 사랑받지 못해서라고 생각할까 하는 점이다. 아닌데, 그렇다면 억울한데, 나는 사랑해서 결혼을 못해준 건데, 너도 날 더 사랑했다면 비혼해주지 그랬어? 나도 서운해. 애인인 나는 왜 충분히 널 행복하게 못해줬을까? 아내 직함을 달아야만 널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다는 게 나도 슬퍼. 같은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겠다. 어떻게 결혼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여기까지가 에세이집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의 두 번째 장 어떻게 결혼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의 내용입니다. 어느 비혼주의자의 누구보다 뜨거운 사랑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광민지 작가님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생각들도 흥미로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가지의 사랑의 모습이 있겠구나. 삶의 모습은 저마다 참 다르고 다양하구나 라는 새삼스런 생각이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사랑의 대상이 꼭 연인이어야 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 혹은 가까운 친구나 가족 혹은 반려동물 등과 어떤 사랑을 나누며 일상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 에세이집을 읽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